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시청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3월 보름날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도성에서 임금이 베푸는 궁중나래가 열렸습니다. 왕실 정원에는 만개한 매화와 꽃잎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여춘말 연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영의정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하며 행동을 해야 했지만 오늘만큼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봄날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연하는 18회를 살면서 궁궐 안뜰을 건의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춘섬아, 저기 봐. 매화가 만개했구나. 곧 있으면 질 것 같아. 그때 연회에 참석한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한 젊은 관리가 지나갔습니다. 녹색 관복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가 들고 있던 책이 그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같은 순간 책을 지으려던 젊은 관리와 연하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연하는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봄날의 시냇가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봄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젊은 관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던 연하는 얼굴이 붉어져 얼른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가씨, 저기 마치신 사부의 새로 오신 홍주섭 나리랍니다. 섬이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홍주섭 나리는 과거에서 장원 급제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저리도 잘생기신 분이 아직 혼인도 안 하셨다고 하고요. 들리는 말로는 아직 마음에 두신 정인도 없다고 합니다요. 아가씨, 홍날이 이렇게서 이쪽을 보고 계십니다. 섬의 말에 연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며시 고개를 돌렸다가 홍주와 눈이 마주쳐 한급 시선을 피했습니다. 뺨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홍주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양도성을 뒤흔드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가씨, 홍주사 나리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섬에 떨리는 목소리에 연하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주막에서 다른 관리들과 승진 축하연을 가지셨는데 옆자리 무관들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홍주사 나리께서 말리시다가 어서 말해보거라. 탁주병에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지금 의원이 정성껏 치료하고 계시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부처님 전에 홍주의 쾌유를 빌었지만 소식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한양도성 북쪽 삼청동의 외진 곳에 자리 잡은 한의원에서는 쉴 새 없이 약재를 다리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의 명수의 거였습니다. 홍주가 누워 있는 방 안에는 영지버섯과 인삼, 천궁, 백출 등의 한약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홍서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숨도 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을 자극해야 하옵니다. 의원이 은침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아직도 의식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마에도 뜸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는 약재 연기만이 흐릿하게 피어올랐고 이마 위에 3개의 뜸을 올려놓은 홍주는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포나루에 이상한 안개가 깔렸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짙은 안개였다. 그날따라 유독 음산한 기운에 모두 나루터를 떠났고 오직 한 척의 배만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단 배가 달빛에 비친 모습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함참 같았습니다. 이 나루터가 삼천으로 가는 마지막 정지라 했으니 어쩌면 정말로 가는 천일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가사를 쓰고 흰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면에 닿는 듯 아닌 듯 힘이 없었고 도포자락은 바람 없는 밤에도 서늘하게 나부꼈습니다. 빛이 잠시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홍주의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온 바다처럼 깊고 서늘한 눈동자였다. 아던 홍주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는 참으로 귀찮은 것이구나. 손과 발을 휘휘 털어보며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영의정의 저택에서는 최대감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등골이 서늘해지며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으니 어서 마중 나오거라. 최대감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기에 이리 말을 하는 게요. 내가 누구겠냐? 너의 이승에서의 생은 이미 다 했거늘 아직도 무슨 미련이 있어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냐. 그의 말에 혼비백산한 최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저택의 대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 앞에는 왼 젊고 잘생긴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홍주의 몸을 빌린 저승사자는 훤칠하게 생긴 젊은이 모습이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검고 깊은 연못처럼 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붉은 반점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오시지요. 최대감이 그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저승사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신기한 듯 만져보고 책장의 서책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문가에 놓인 청동향로를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최대감이 차를 따르는 동안에도 저승사자는 방 안을 서성이며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이승의 물건들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저승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정리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감은 갑자기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였던가? 차 한 잔 하자 하지 않았나? 마시게나. 몸이 건조한. 저승사자의 말에 자리에 앉은 최대감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좌의정 김판석이 최대감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자가 저희 자리를 노리는 것은 물론이요. 제가 이승을 떠나면 제 가족들을 어찌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특히나 제 딸 연화가 걱정입니다. 그자의 아들은 악명 높기로 첩을 셋이나 두었다는 소문이 있고 성품 또한 포악하다 하옵니다. 그런데도 그자는 제 딸과의 혼인을 강제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감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름, 아니 한 달, 그 정도면 되겠지. 저승사자는 차를 한 잔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역시 이승이 궁금해졌다. 그대가 이곳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동안 나도 이곳에 머물며 이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대감은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합천에 있는 내 아우의 아들이 한양에 잠시 일이 있어 왔네. 김도령이라 하네. 앞으로 우리 집에 머물 테니 나를 대하는 것처럼 잘 모시도록 하여라. 이제 김선비가 된 저승사자는 단정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추나, 연화가 여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까 김도령이라는 분, 전에 배웠던 홍주석 나리와 참 비슷해 보이지 않니? 아이고, 말씀하고 보니 그런 듯하네요. 하지만 소문으로는 홍주석 나리께서 아직도 자리에 누워 계신다고 하니 그저 닮은 분이신가 봅니다요. 며칠이 지났을 무렵 최대감 앞으로 좌의정 김판석의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혼례 예단을 의논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로 좌의정 김판석의 아들 김상호가 대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명으로 맞지 못해 연못가에서 그와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여필종부도를 잘 알고 계시겠지요. 김상호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글도 읽고 배웠다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가 없을 듯하오. 여자란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기르면 그만이지 않겠어. 연하는 차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첩시를 셋이나 두셨다고 하던데요. 갑작스러운 연하의 말에 당황한 김상호가 헛기침을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아가씨께서 큰 부인으로서 소실도 잘 가르쳐야 할게요. 소실은 모두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순종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하는 사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기 때문입니다.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앉으시오. 내 말이 끝나지 않았어. 김상호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연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양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이거 보시오. 여자가 남자의 말을 끊고 자리를 뜨다니 여자의 도리는 오직 하나.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낳는 것뿐이요. 그때 김선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상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씨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여인에게 자식을 낳으라 말할 수 있단 말이요. 씨부터 구해오시는 게 좋을 듯하오만. 김상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내 홍시처럼 벌겋게 변했습니다. 뭐
뭐라 했어? 감히 누구에게 보이지 않소. 당신의 몸에서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려. 김선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한눈에 김상호가 먹을 불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선비님. 연하가 급히 김선비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런 자와 말씀을 나누실 가치도 없사옵니다. 그냥 가시죠. 연하는 김선비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뒤에서는 김상호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이 천하의 버러지 같은 놈. 내 놈이 누군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저 망나니 같은 놈아. 하지만 연하와 김선비는 이미 연못가를 벗어나 사랑채 뒤편에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에 오르자 연못의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랑거렸습니다. 숙인 연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곤란하던 차였습니다. 이 일을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렇다면 내가 좋아할 만한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시면 돼요. 내 몸이 시장하다 것 같으니 나는 이상한 말을 하였죠.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다과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연하가 그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연하는 청주와 족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리 맑은 빛이 물에서 이런 향이 나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선비는 청주를 따른 잔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둘은 정자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연하가 작은 술잔을 들어보이자 김선비도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그토록 즐기는. 김선비는 말을 멈췄습니다. 선비님은 참 특이하시네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보시는. 연하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홍주석 나리를 아시나요? 홍주석. 선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모으시오. 그냥 선비님께서 제가 아는 분과 많이 닮으셨어요. 그렇습니까? 세상에 서로 닮은 이가 많다 하더군. 김선비는 담담히 대답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며칠 후 사랑채 안마루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연하가 장기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비님, 장기는 두실 줄 아시겠지요? 장기라, 그것은 어떻게 두는 것이요? 연하는 하나하나 장기말의 위치와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옆에 놓인 다과상을 건네주었습니다. 선비는 엿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한 조각을 조심스레 입에 넣었더니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연니라 하였어. 참으로 달콤하구나. 선비님, 설마요? 또 처음 드시는 건가요? 연하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하오. 합천에서 어떻게 지내셨고 선비님 댁은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나요? 선비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공격하겠다. 말을 움직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김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어머, 선비님, 장기는 처음 두신다면? 장군이. 연하는 놀란 눈으로 장기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잘 두시잖아요. 그저 그대 설명이 좋았을 뿐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고 입에는 엿의 달콤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가씨, 김판석 대감댁 아드님께서 또 오셨다고 합니다. 춘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또 연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판석 대감의 아들은 하루 걸러 영의정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법에 맞게 행동했지만 그의 거만한 태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게.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선비님. 마침 김선비가 나타나자 연하가 환한 얼굴로 그를 반겼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선비님과 약속이 있어 나갈 참이었는데. 연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둘은 급히 뒷문을 빠져나와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봄날의 한양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판석 대감의 아들이 그대를 괴롭히는 모양이요.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정적이라 아버지를 쥐고 흔들기 위해 저와의 혼사를 빌미로 삼는 것이지요. 그럼 저자와 혼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요. 당연하죠. 저번에 보셨잖아요. 그는 너무나 교만하고 여자를 무시해요. 마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한때는 인간의 죽음을 빼앗는 자신의 일에 차갑게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하를 만난 뒤로 무엇인가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은 달라요. 연하의 말에 김선비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신기하고 소중히 여기시지.
그런데 가끔은 너무나 슬픈 눈빛을 하세요. 마치 내일이라도 곧 떠날 사람처럼. 김선비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을 지는 강가였습니다. 저는 선비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저승사자라 하오. 연화는 잠시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네요. 저승사자라는 암행어사시 분명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비밀을 감추시는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선비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것도, 모든 것을 새롭게 보시는 것도 분명 암행어사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겪고 하신 거겠죠. 김선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님 말씀이 최근 포도대장의 비리 소문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오. 그것 때문에 암행 나오신 건가요? 연화가 문득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선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영의정 최대감이 원하는 대로 연화를 지키고 그의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리라. 해질 무렵 김선비는 한양 포도청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연화의 말대로 포도대장의 비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고 이는 분명 김판석 대감과 관련이 있을 터였습니다. 나리,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지나가던 포도청 아전이 홍주의 모습을 한 김선비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전에 원보를 드나들며 홍주석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대장께 드릴 말씀이 있네. 김선비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께서 지금 내금위장과 함께 계시겠지. 김선비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도, 산자의 악행도 모두 알고 있는 그였기에 포도대장과 내금위장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 나왔네. 김판석 대감과 관련된 포도대장의 작패, 내금위장과 나누는 협잡도. 아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혹시. 김선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미 연화에게 암행어사로 오해받은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포도대장에게 전하게 나 조만간 그를 찾아가겠다고. 이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도대장은 물론 김판석 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의정의 저택. 아버님, 소녀 김선비님과 잠시 출타하다 오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조심하거라. 대감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작은 정자에서 연화와 저승사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어제 포도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대가 말씀하신 그들의 적폐를 파헤쳐 보려 하오. 연화의 눈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김판석 대감 일당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걱정 마시오. 김선비는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죽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려다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맹화사님이 그요. 연화가 웃으며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저승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제가 걱정되는 건. 연화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요? 이 일이 끝나면 선비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시나요? 저승사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연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떠나야만 하는 거라면 떠나시기 전에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연화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선비는 포도대장의 집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오시게. 포도대장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그의 방문을 예상한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게. 포도대장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판석 대감과 거래한 모든 장부를 가져오시오. 김선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무슨. 내금위장을 통해 빼돌린 군비, 상인들에게 갈취한 세금. 그리고 김선비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영의정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모든 증거까지. 포도대장의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자들의 욕망도, 죽어가는 자들의 한숨도. 포도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문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비리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 선비는 장부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인간들은 참으로 욕심이 많구나. 짧은 삶 속에서 이토록 많은 것을 욕심내다니.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을 조정해 공개하시면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판석 대감에게 전하시지요. 영의정의 딸을 탐내는 일은 이제 그만두라고. 하지만 김판석 대감께서 그가 영의정을 음해하고 딸까지 빼앗으려 한다면 그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을 테니 포도대장은 몸을 떨었습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김선비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일은 꿈이라 생각하시지요. 다음날 아침 한양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도대장이 스스로 자신의 비리를 고백하고 김판석 대감 일당의 음모를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연화가 영의정의 서재로 달려왔습니다. 포도대장이 모든 것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님의 오해도 풀리실 것이지요. 최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사흘. 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김판석 대감 일당의 비리가 밝혀진 후 한양도성은 잠시 정적, 간의 싸움이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연화가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매화나무 아래로 가보는 건 어떻소?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선비님, 연화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님께선 언제까지 이곳에 계실 수 있나요? 김선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대도 아시다시피 내 임무는 언제나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법이요. 그럼 며칠이나 남으신 건가요? 사흘. 김선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짧아요. 인생이란 원래 짧은 것이요. 다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영원과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다면. 저승사자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말하지 마시오.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제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연화야, 저승사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나는 저승사자.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것은 암행어사가 아니라. 선비님, 전 이제 알아요. 선비님이 누구시든 어디서 오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연화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선비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만 진실이기 바랄 뿐이에요. 김선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만큼은 그전이 지금이나 거짓이 없어. 그럼 됐어요.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죠. 매화나무 아래에서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계속해서 흩날렸고 무심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영의정의 서재에서는 촛불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창밖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고지로. 그날은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저승사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으로 오시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해 방 안을 은은히 비췄습니다. 저승사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이 감정, 떨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해드릴게요. 연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이 이상하오. 저승사자의 말에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화가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세상 분이 아니시죠?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김선비의 눈에는 깊은 어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선비님의 모든 것이 마치 저승에서 오신 것 같은 그 신비로움이. 연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는 들렸지만 그것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렵소.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해요. 마치 영혼 속에 잠든 것처럼. 달빛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비추었고 밤은 깊어 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선비는 연화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평온했고 달빛에 비친 얼굴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구나.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을 살며 보았던 그 모든 이별과 만남, 생과 사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시려는 건가요?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
김선비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선비님. 연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저승사자 이야기 기분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운명이란 게 이런 것일까 싶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연화가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틀 밤이 남았어. 그래서 오신 거였군요. 아버님을 모셔가시기 위해.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어.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저승사자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비록 짧지만 둘은 아침 햇살 속에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승사자는 알았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토록 사랑을 갈구하는지, 왜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놓지 못하는지.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영의정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시죠.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어.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내 딸을 지켜주어서.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요.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연화였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나실 건가요? 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슬퍼하지 말 거라. 나는 행복한 생을 살았으니. 아버님. 연화야.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내가 혼인하는 것도 못 보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대감은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화야, 잘 있거라. 연화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비님,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연화가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연이란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요. 어쩌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승사자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모습도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아가씨, 큰일입니다. 춘섬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화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김선비가 떠난 후 그녀의 눈빛은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홍주석 나리께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원님 말씀으로는? 기적이라 하십니다. 이제껏 의식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눈을 뜨셨다고. 연화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며칠 후 회복기를 거친 홍주가 정승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홍주가 인사를 했습니다.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승의 깊이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합니다. 홍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리고 그 꿈속에서 연화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뵈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매화나무 아래에서 기억하시나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그 꿈이 꿈이 아닌 듯 생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해 준 것처럼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꽃잎을 날렸습니다. 아가씨. 홍주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꿈을 함께 꾸셨던 것은 아닌지요?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의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꿈을 꾸었던 걸지도. 둘은 매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연화는 편지를 썼습니다. 선비님,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인연을 이어준 이유를. 편지는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